지금 금 가격을 바라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금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니냐. 이제는 늦은 것 아니냐. 그러나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봅니다. 지금 금 가격은 아직 결과가 아니라 신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호의 핵심은 단 하나,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떠올려 왔습니다. 바로 달러와 금입니다. 위험 자산의 시대에는 주식이 각광받고 불안이 커질수록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안전자산의 시대에서도 자금의 중심은 언제나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지난 40, 50년 동안 위기가 오면 달러를 사라는 말이 정답처럼 여겨졌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안전자산이 각광받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더 이상 절대적인 피난처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바로 금 가격을 자극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자금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자금이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직접 이동하고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일시적인 투자 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국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가 단위의 자산 운용 전략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러를 보유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선택인가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금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오래되고 단순한 해답입니다.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의 가치는 설명이 필요 없어집니다. 지금의 금값은 고점의 신호가 아니라 달러 신뢰 붕괴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초기 경고에 가깝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왜 흔들리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결국 얼마나 많은 달러가 어떤 속도로 풀렸는가를 직시해야 합니다. 통화는 신뢰로 유지되지만 그 신뢰의 바닥에는 언제나 희소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달러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달러 체제의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100년 동안 발행했어야 할 달러의 양에 가까운 돈이 단 5년 만에 시장에 풀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달러의 성격 자체를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비교적 잘 흡수했습니다. 위기 이후 시간이 흘렀고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상황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2008년보다 더 큰 규모의 달러가 더 짧은 시간 안에 풀렸습니다. 사실상 통화 발행의 속도 제한이 사라진 셈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과거의 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금리 사이클이 바뀌는 과정에서 다시 통화 완화의 문이 열리고 있으며 시장은 이미 그 가능성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언젠가 회수될 돈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돈이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결국 상대적인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통제되지 않는 화폐는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지금 금 가격이 반응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 통제 상실에 대한 공포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단순히 약해진 수준을 넘어 본질적으로 훼손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정치적 무기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달러의 정체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서방 국가는 러시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금융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달러 결제망인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가 보유하고 Clarifying Let's Proceed in Korean 외환 보유고에 있던 달러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강력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신뢰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안전자산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입장에서 달러는 위기에서 보호막이 아니라 목을 조르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전 세계 국가들과 중앙은행, 기관 투자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만약 다음이 우리라면? 이때부터 달러는 더 이상 정치와 분리된 중립적 자산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전환입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달러와 함께 안전자산의 양대축을 이루던 구도가 무너졌습니다. 달러는 정치적 선택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자산이 되었고, 반대로 어느 국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금은 상대적으로 더 순수한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달러를 줄이고 금을 늘리는 움직임은 이 흐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 배분의 변화가 아니라 신뢰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바로 미국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는 단순히 부채가 많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채를 감당할 의지와 능력에 대한 신뢰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2011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는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사상 처음으로 강등했습니다. 당시 평가의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부채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장기적인 재정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2023, 2024년에는 피치와 무디스까지 연이어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시지는 동일했습니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구조적이며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채는 결국 누군가가 사줘야 유지됩니다. 미국의 경우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국채를 매입해주던 해외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었던 중국은 2013년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던 보유량을 현재는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축소가 아니라 명확한 매도 신호입니다. 일본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과 의지 모두에서 미국 국채를 떠받치기 어려운 상태에 들어섰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기에는 대규모 국채 매도가 이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부채를 앞으로 누가 사줄 것인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는 순간 달러 체제의 균열은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달러의 신뢰 붕괴와 부채 위기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선을 조금 더 멀리 화폐의 본질과 역사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종이 화폐와 디지털 머니는 인류 역사 전체로 보면 극히 예외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5천년에 가까운 인류의 역사에서 진짜 돈으로 기능해온 자산은 금과 은뿐이었습니다. 왕조가 바뀌고 제국이 무너져도 금과 은은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정화폐는 언제나 동일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형태는 달랐지만 모든 법정화폐는 결국 가치가 0에 수렴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법정화폐는 실물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무한히 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효율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화폐는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단순한 종이가 됩니다. 현재의 달러 시스템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 위제가 폐기된 이후 화폐를 지탱하는 것은 오직 국가의 신뢰와 경쟁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두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뢰는 통화 남발과 금융 제재로 훼손되고 경쟁력은 보호무역과 블록화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화폐 시스템의 말기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언제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화폐 가치가 재평가되고 그 과정에서 금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지금 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금이 거래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 가격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종이 금 시장과 실물 금 시장 사이의 괴리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금의 대부분은 실물이 아닙니다. 선물, 옵션, ETF와 같은 금융상품 형태의 금은 실제 존재하는 금의 100배 이상 거래되고 있습니다. 종이의 계약만 쓰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오랜 기간 문제없이 작동해 왔습니다. 언제든 실물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더 이상 금을 금융상품으로 보유하지 않습니다. 직접 실물을 매입해 외환 보유고에 쌓고 심지어 해외에 보관하던 금을 자국으로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자산 확보가 아니라 실물 인도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에는 명확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주면 가능했던 금 인도가 이제는 몇 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물은 빠르게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종이 계약뿐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위험이 바로 카운터파티 리스크, 즉 거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위험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 전략은 분명해집니다. 금에 투자하되 어떤 형태의 금인가가 가장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단순히 가격을 추종하는 종이 금보다 실물에 직접 연결된 자산이 더 높은 안전성을 갖습니다. 앞선 흐름을 이해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투자자는 어떻게 금에 접근해야 하는가입니다. 글로벌 흐름과 달리 한국 금 시장에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고유한 구조적 특성이 존재합니다. 바로 공급의 제약과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한국은 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급격히 몰릴 경우 국제 시세보다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비싸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흔히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이 프리미엄은 금 가격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투자자의 진입 시점에 따라 수익률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중요한 점은 김치 프리미엄이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빠르면 한 달, 길어도 2달 내에는 공급이 조정되며 프리미엄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따라서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높을 때 실물금을 매수하는 것은 불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과 같이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없거나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구간은 매우 드뭅니다. 이는 한국 시장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뜻이기도 하며 동시에 실물금 투자자에게 유리한 가격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구조적으로 정상적인 프리미엄이 1-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구간은 가격 측면에서 오히려 저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방식 역시 중요합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실물 수급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물금이나 KRX 금시장처럼 실물을 담보로 한 투자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해외 ETF나 선물은 환율과 거래 구조에 따른 추가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종합해보면 현재 시장은 단순한 가격 상승 국면이 아닙니다. 화폐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는 구조적 전환기이며 그 중심에는 금이 있습니다. 금은 이미 상승 사이클에 진입했고 중요한 점은 이 사이클이 아직 중반부를 지나고 있는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주목해야 할 자산이 바로 은입니다. 은은 전통적으로 금이 오를 때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이 상승할 경우 은은 그 1.5배에서 많게는 2배 이상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금 슈퍼사이클 환경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이클에서 은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금을 따라가는 보조 자산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은의 절반 이상은 산업용 수요에서 발생합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오지, 군수산업, 우주산업까지 현대산업의 핵심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이라는 점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은의 수요를 구조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은은 이미 수년째 공급 부족 상태에 놓여 있으며 주요 거래소의 재고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현재의 채굴 속도 기준으로 은은 약 20년 내 고갈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공급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수요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라면 결과는 명확합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은 가격을 통제하던 환경도 빠르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지연되고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종이 계약을 통한 가격 억제는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은 가격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과거보다 훨씬 급격한 상승과 변동을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핵심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부담된다면 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쌓일수록
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 금과 은은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자산입니다. 결국 현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실물 자산을 통해 시간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은 방어이고 은은 공격입니다. 이 두 자산을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다가올 변동성의 시대에서 자산을 지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과 은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